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소재 90%를 장악한 일본 기업이 1,850억 원을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냐? 자존심도 없냐? 일본 재계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직접 본 일본 임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은 고집을 피울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28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가 모든 편견을 버렸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공장, 3만 명의 젊은 엔지니어, 3조 원짜리 장비가 한 층에 10대.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뒤바뀐 세계 반도체 질서였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삼성에 보조금을 주는 지금, 세계가 경악한 대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올해 초 도쿄 본사 18층 대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켄지. TOK 기술이사로 28년째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뭐냐고요? 반도체 칩에 회로를 그려넣는 핵심 소재입니다. 카메라 필름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이게 없으면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의 90% 이상을 우리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10시에 18층 대회의실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주재하십니다. 사장님이 직접. 1년에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무슨 안건인데? 저도 모릅니다. 전 임원 소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4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연구소장까지. 전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18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28년 동안 봐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6층 사무실에서 시작했죠. 그때는 저 타워를 올려다봤는데 이제는 내려다봅니다. 28년.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시 정각.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올해 63이신데 40년 넘게 이 업계에 계신 분입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들 앉아 있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류를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평택에 200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0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1,850억 원입니다. 우리 회사 연간 설비 투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건 투자처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추가로 120억 엔 규모의 고순도 화학약품 공장도 검토 중입니다. 이건 추후 결정하겠지만 평택 투자는 이미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320억 엔. 거의 3천억 원입니다. 영업본부장 오카다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왜 한국입니까? 국내 증설이 낫지 않습니까? 후쿠시마나 시즈오카 쪽 부지도 검토했었는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나노 시대가 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양산을 시작합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쿄에서 소재를 실어 나르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물류 시간이 그렇게 결정적입니까? 결정적입니다.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 초미세 공정에서는 소재의 미세한 변화도 수율에 영향을 줍니다. 고객사와 실시간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요. 하루, 아니 반나절 차이가 수주를 가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나카무라 이사. 예, 당신이 직접 가서 현지 실사를 진행해 주시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부지입니다. 다음 주 출발하시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는 항상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사가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다고요? 사장님, 왜 그러시오? 저희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TOK,
JSR, 시네스. 전부 일본 기업이에요. 굳이 우리가 가야 합니까? 그들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장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카무라 이사, 90%를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물건이 없으면 우리 소재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재료를 파는 사람이고 그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그쪽에 있어요. 저는 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0%를 쥐고 있는 우리가 왜 그들 옆에 가야 하는 거지?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업본부의 다나카를 마주쳤습니다.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놈이었죠. 나카무라 상, 한국에 머리 숙이러 가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우리가 한국 공장에 납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장을 지으러 간다니. 다나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들으면 통곡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도시에서 일했죠.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이 업계에 계셨습니다. 1960년대에 입사해서 1990년대에 은퇴하셨죠. 일본 반도체 산업의 황금기를 온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1980년대를 아십니까? 그때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지배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츠. 미국 기업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었어요.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CPU로 도망친 게 그때입니다. 미국 신문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일본이 실리콘밸리를 집어삼킨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일본어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켄지야, 그때는 미국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 현관에서 줄을 섰어. 제발 물건을 팔아달라고. 우리가 갑이었지. 저는 그 시절의 끝자락에 입사했습니다. 1996년. 아직 일본 반도체의 위상이 남아있을 때였죠. 입사 첫날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우리가 만든 소재 없으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춰. 명심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를 우리 일본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든 대만이든 미국이든 반도체를 만들려면 우리한테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어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시장을 열라고. 일본 정부는 굴복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서 10%까지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해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켄지야,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서 손을 뗄 거야. 대신 소재와 장비로 갈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칩은 한국이랑 대만이 만들겠지. 하지만 그 칩을 만드는 재료는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어. 손에 쥔 걸 놓지 않으면 돼.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서 후퇴했지만 소재 시장은 지켜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래서 6년 전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딱 그 세 가지였어요. 그때 한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산업 붕괴 위기, 일본의 경제 보복에 속수무책, 삼성 SK 생산 차질 불가피.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 기사들을 돌려보며 웃었습니다. 거봐, 우리 없으면 못 버티잖아. 영업팀 후배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사님, 한국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발 물량을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90%를 쥐고 있으니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 없이 못 버틴다고. 그들은 그저 조립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버텼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도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이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나자 한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재 국산화 속도부터 불화수소 자급률 50% 돌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좋았겠지. 급한 대로 때운 거겠지. 품질은 우리만 못할 거야.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저에게 한국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직접 가서 공장 부지를 보라고. 삼성전자 바로 옆에 우리 공장을 지으라고.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90%를 쥐고 있는 우리가 왜 그들 옆에 가야 하는 거지? 그때 아내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응, 생각이 많아서. 한국 출장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한국 얘기만 나오면 복잡한 표정 지으셨던 거.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그러셨어요.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이 임원 되기 전이었나? 명절에 오셨을 때 한국이 반도체 수출 1위 했다는 뉴스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켄지야, 기술만 믿으면 안 된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시장이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상하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술만 믿으면 안 된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한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출발 전날 점심.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연구소의 후지와라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이사, 내일 출발이라며? 네. 오후 비행기입니다. 한국 가서 뭘 보고 올 건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부지요. 우리 공장 지을 곳. 후지와라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세상 많이 변했어. 우리가 한국에 공장을 짓다니.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근데 말이야. 후지와라 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JSR도 한국에 공장 짓는다더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야. JSR도요? 메탈 포토레지스트 공장. 2년 후 가동 목표라던데. 슈네츠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JSR은 우리의 경쟁사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우리와 1, 2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들도 한국에 간다고? 다들 왜 그러는 거죠? 이나노 때문이지. 삼성이 올해 양산 시작하잖아. TSMC도 그렇고. 둘 다 물량이 어마어마해. 거기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후지와라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90%를 쥐고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 시장이 한국에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가야 해. 시장이 한국에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이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옆자리에 기술개발팀의 스즈키가 앉았습니다. 32. 입사 8년 차 되는 젊은 직원이에요. 이사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아니, 예전에 몇 번 가봤어. 전시회 때문에.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 우리 부스에 한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 있던 것. 그들이 우리 제품 샘플을 받아가며 연신 허리를 숙이던 것. 글쎄, 특별한 건 없었어. 스즈키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사님, 이거 보셨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위성사진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시설이 보였습니다. 공장 건물 수십 동이 바둑판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솔직히 규모에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크긴 하네. 세계 최대 규모래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스즈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크면 뭘 해.
소재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인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날씨는 맑음, 기온은 영상 12도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도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공장 같은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빨리 실사 끝내고 돌아가자. 부지 보고, 사진 찍고, 보고서 쓰면 끝이야.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이 깔끔했어요. 나리타보다 넓은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국인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다가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나카무라 이사님이시죠? 삼성전자 소재 조달팀 박준혁 상무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무급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쪽에서 연락처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 날 찾아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갑을 관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VIP를 맞이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차량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숙소는 평택 신라스테이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캠퍼스로 모시겠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즈키와 함께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고 박 상무가 앞좌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TOK와 협력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묘했어요. 그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렇지.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곳곳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평택까지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가시는 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평택에 삼성 말고 다른 공장도 있습니까? 많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가깝고요. 반도체 소재 기업들 공장도 여럿 있습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박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이사님, 평택에 도착하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주려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1시간 후에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28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차가 평택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저는 그 규모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 상무가 호텔 로비로 마중을 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 사실 잘 못 잤습니다. 어젯밤 호텔 창문으로 본 평택 야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새벽 3시에도 돌아가는 생산 라인들. 그게 전부 반도체 관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큰 공장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물 하나가 축구장 몇 개 크기였습니다. 그런 건물이 수십 동이 늘어서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1단지입니다. 2단지, 3단지까지 있고요. 지금 4단지 공사 중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89만 평방미터. 축구장 400개 크기입니다. 축구장 400개. 저는 도쿄 본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본사 전체를 합쳐도 여기 건물 하나보다 작을 겁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어요. 공장 안에 6차선 도로가 있다니. 셔틀버스가 줄지어 다니고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평택 캠퍼스만 3만 명 넘습니다. 3만 명.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5천 명인데
박상무가 저를 첫 번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클린룸 견학이었어요.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장비였어요. 저게 ASML EUV 장비입니다. 박상무가 가리켰습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입니다.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라인에만 EUV가 몇 대 있습니까? 2층에 10대 있습니다. 10대. 3조 원어치가 한 층에 있다는 겁니다. 전체로는요? 평택 캠퍼스 전체로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무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삼성이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클린룸 안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젊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 엔지니어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한 32세 정도 됩니다. 32세. 우리 회사 연구소 평균 연령은 47세입니다. 클린룸을 나와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더군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평택 캠퍼스 주변 지역이었어요. 이사님, 여기 보시면 TOK 공장 예정 부지입니다. 저희 캠퍼스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그리고 여기가 JSR 공장 부지입니다. 이쪽은 스미토모 화학, 저쪽은 도쿄응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우리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평택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왜 다들 여기로 옵니까? 가까우니까요. 박상무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소재를 주문하면 도쿄에서 오는데 최소 3일 걸립니다. 통관하고, 검수하고, 입고하고. 하지만 평택에 공장이 있으면 당일 납품이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나노에서는 결정적입니다. 박상무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나노 공정 개요가 나왔어요. 이나노는 기존 공정과 차원이 다릅니다. 회로 선폭이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입니다. 이 정도 미세 공정에서는 소재의 아주 작은 변화도 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확인하고, 조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이미 늦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90%를 쥐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하지 못하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규모가 호텔 뷔페 수준이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메뉴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루에 몇 끼를 여기서 먹습니까? 보통 2끼요. 점심이랑 저녁. 야근하면 야식도 나옵니다. 저는 우동을 집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일본에서 이나노 양산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올해 양산 시작합니다. 올해. TSMC도 올해 양산이고요. 인텔은 내년이고. 박상무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나노 시대가 열리면 소재 수요가 폭발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후에 이나노 파일럿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아직 양산 전이라 일부만 가동 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라인이 올해 안에 풀가동 들어갑니다. 담당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목표 수율은요? 90% 이상입니다. 90%.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나노에서 90%요? 그게 가능합니까? 해야죠. 담당 부장이 웃었습니다. TSMC가 90%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3나노에서 2나노 넘어오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저는 우리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것도 기존 기술 개선 수준인데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2년 만에 양산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니까? 담당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거든요. 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맞춥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고 안 되면 바로 방향을 바꾸고 일단 해본다.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다시 하죠. 담당 부장이 웃었습니다. 실패해도 빨리 실패하면 됩니다. 느리게 성공하는 것보다 빨리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일본 기업들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갑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세계 1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상무가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사님, 이거 보셨습니까? 뉴스 기사였습니다. 일본 정부, 삼성전자 요코하마 R&D 센터에 200억 엔 보조금 지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가 삼성에 보조금을요? 네. 삼성이 요코하마에 반도체 연구센터를 짓는데 일본 정부가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200억 엔, 1850억 원. 공교롭게도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과 같았습니다. 왜요? 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돈을 줍니까? 첨단 기술 때문이죠. 삼성이 일본에서 연구하면 일본 엔지니어들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고, 한국이 일본에 오고,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국경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빨리 만드느냐, 누가 잘 만드느냐입니다. 삼성도 일본 소재가 필요하고, 일본도 삼성 기술이 필요해요. 서로 붙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서로 붙어야 살아남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스즈키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시간 되시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와. 스즈키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견학하면서 조사한 건데요.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현황이었어요. 이사님,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아는 것과 보는 건 다릅니다. 스즈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3년 전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70조 원. 이 돈으로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현황이었어요. TSMC 애리조나 공장. 400억 달러 투자. 인텔 오하이오 공장. 200억 달러. 삼성 텍사스 공장. 170억 달러.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중국 때문이죠. 스즈키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기술 이전 금지, 심지어 미국 국적자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그건 들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 현황.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 75%를 목표로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150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150조 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핵심이 어디냐면요. 스즈키가 한국과 대만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곳밖에 없어요. 한국과 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새삼 실감이 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묶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 14동맹이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내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칩사점. 일본은요?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즈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제조에서 밀렸으니까요. 지금 일본이 가진 건 소재와 장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 네. 삼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소재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과 붙어 있어야 공급망이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는 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는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스즈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즈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일본만 고립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6년이 떠올랐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미국의 압박에 일본이 굴복했던. 그 후 10년 동안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50%에서 10%로. 우리는 그때 제조를 포기하고 소재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는 건가? 스즈키. 네. 이 자료 본사에 보내라.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스즈키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술만 믿으면 안 된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해. 시장이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함께 가느냐, 혼자 남느냐. 다음 날, 삼성 측과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지 관련 세부사항, 인프라 현황, 인허가 절차, 실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뭐라고 보고하지?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직 검토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TOK만 오는 게 아닙니다. JSR도 오고 스미토모도 오고 시네츠도 검토 중입니다. 다들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쿠지와라 소장에게 들었으니까. 좋은 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늦으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요. 박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거든요. TOK가 안 오시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해요. 다른 곳. 어디요? 국내 기업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6년 전 수출 규제 이후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 TOK 수준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수출 규제. 그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휘청거렸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휘청거리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국산화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 없이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님,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TOK와 일하고 싶습니다. TOK 포토레지스트가 세계 최고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일해야 해요.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해주는 파트너.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해주는 파트너. 지금 결정하시면 최적의 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에서 차로 10분 거리.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고 인허가도 빨리 나옵니다. 10분 거리. 하지만 한 달 후에 오시면 그 부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JSR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JSR. 우리의 경쟁사가 우리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 3만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는 곳. 세계 반도체 생산의 심장. 그리고 그 옆에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90%를 쥐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고객이 여기 있으니까, 미래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상무님. 네. 본사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박 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냐고. 90%를 쥐고 있는데 왜 그들 옆에 가야 하냐고. 나도 일주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90%를 쥐고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이 최고여도 고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함께 가느냐, 혼자 남느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면서 박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도쿄에서 벌어질 거야. 반대하는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공장을 지으러.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다나베, 어떻게 됐나?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 임원회의 소집했네. 자네가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원회의. 오카다 전무가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20층 대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무 3명, 상무 5명, 총 9명. 저는 맨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평택투자 실사 보고입니다.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규모, 축구장 400개, 3만 명의 엔지니어, 이나노 공정 현황, 올해 양산 시작, 목표 수율 90%, 부지 현황, 10분 거리, 인프라 완비, 인허가 6개월, 일본 기업들의 진출 현황, JSR 계약 완료, 스미토모 협상 중,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재편, 미중 갈등, 칩사 동맹. 결론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늦으면 좋은 부지를 뺏깁니다. 그리고 시장을 잃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카다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네. 시작됐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나베 이사, 자네 발표 잘 들었네. 근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오카다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 기술 출신으로 30년 넘게 회사에 있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했어요. 우리가 왜 한국에 가야 하나?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요. 고객이 여기로 오면 되지 않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무님, 고객은 안 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오카다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90%를 쥐고 있어. 우리 없으면 삼성도 못 만들어. 근데 왜 우리가 굽혀야 하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90%를 쥐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시장이 없다고? 삼성이 우리 안 쓰면 어디 쓰나?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이 국산화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 점유율이 30%입니다. 5년 전에는 10%였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5년 후에는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90%가 45%가 됩니다. 오카다 전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직 가정이야.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저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솔파스, 동진세미캠, 덕산네오룩스. 이 회사들 5년 전에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삼성 2차 벤더로 들어가 있어요. 곧 1차 벤더가 됩니다. 오카다 전무가 자료를 노려봤습니다. 품질이 안 되잖아. 지금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라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무님, 1980년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때 일본 반도체가 세계 1위였습니다. 점유율 50%. 미국을 이겼어요. 오카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 시절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10년 후에 10%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카다 전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압박했고 우리는 제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치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밀립니다. 오카다 전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어떻게 할 건가? 한국에 공장 지으면 우리 기술 다 빼가는 거 아닌가?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일본에서 개발하고 양산만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술 유출 방지 조항 넣습니다. 계약서가 뭔 소용이야. 다 빼가면 그만인데. 전무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기술 빼가면 뭐합니까? 그들은 소재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 기술 빼가서 소재 회사 차릴 겁니까? 오카다 전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이 걱정되면 더더욱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되지, 멀리서 물건만 보내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다나베 이사. 네.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JSR은 계약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착공합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협상 중이고요. 도쿄응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만 안 가면 어떻게 되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삼성 옆에 붙습니다. 당일 납품이 가능해지죠. 우리는 3일 걸리고요. 그래서 삼성은 빠른 쪽을 선택합니다. 이나노에서는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우리 점유율은 떨어지고 경쟁사는 올라갑니다. 사장님이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 침묵. 오카다 전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나베 이사, 투자 규모가 얼마라고 했지? 1850억 원입니다. 1단계요. 2단계까지 하면 3500억 원입니다. 회수 기간은 5년 내로 예상합니다. 어제 보여주신 그 지하 구조물들 서쪽 회랑 아래 연결된 수송축은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진행하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회에 올려 다음 주까지 승인받도록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오카다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나? 오카다 전무? 저는 반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카다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6년 전 수출 규제 때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본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일본 차 안 타고 우리를 원수 취급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그들 옆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오카다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6년 전 수출 규제. 그때 일본 언론은 한국 반도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일본 없으면 못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들은 우리 없이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주일 전까지는. 전무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접고 살아남는 게 낫습니까? 오카다 전무가 노려봤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건가? 아니요. 하지만 주도권을 잃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무님,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14 동맹.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합니다. 오카다 전무가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이 동맹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재와 장비를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안 가면 일본만 고립됩니다. 동맹에는 껴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소재 쥐고 있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카다 전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카다 전무, 자네 우려는 이해 안 해.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카다 전무가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존심 지키다가 시장 잃으면 끝이야. 지금은 함께 갈 때야. 사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다나베 이사, 다음 주 이사회 준비해. 내가 직접 설명하겠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오카다 전무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투자 개요, 부지 현황, 예상 수익, 리스크 분석. 이사들이 질문을 했고 사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결, 찬성 8점, 반대 1점, 기권 2점.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됐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 보낼 통보문을 작성해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40년. 그때 일본은 미국에 졌습니다. 세계 1위를 빼앗겼어요. 제조를 포기하고 소재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소재로 버텼습니다. 90%를 장악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또 바뀌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대만이 떠오르고, 일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함께 가느냐, 혼자 남느냐.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옆에 붙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굴욕이라고 할 겁니다. 90%를 쥐고 있던 일본이 고객 옆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자존심을 버렸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40년 전에 일본은 혼자 싸우다가 졌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싸울 겁니다. 한국과 대만과 미국과.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통보문을 완성했습니다. 박상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사회 승인 완료. 계약 진행 희망.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파트너. 28년 전에 저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우리를 쫓아오는 후발주자였어요. 언젠가 따라잡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에 한국이 디램 1위가 됐습니다. 메모리만 잘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20년 후에 한국이 파운드리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직 TSMC한테 밀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나노를 양산합니다. 일본은 공장을 지으러 갑니다. 40년 만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쫓아가던 쪽이 앞서가고 앞서가던 쪽이 따라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영원한 1위는 없어요.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계속.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거예요. 저는 28년 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가 90%다. 우리 없으면 못 만든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평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캠퍼스. 3만 명의 젊은 엔지니어. 한 달에 200번의 실험. 2년 만에 이나노 개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에도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앞서 나갔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평택 야경을 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도쿄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무실 불빛이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아니라. 일본은 제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아직 있어요. 그걸 지켜야 합니다. 지키려면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해요. 고객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한국으로. 3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고 삼성 본사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양쪽 대표가 사인을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일본 TOK, 삼성전자 평택에 1850억 원 투자.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도됐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가야 하냐? 자존심도 없나? 한국한테 기술 다 빼앗긴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댓글을 달았을 겁니다. 왜 일본 소재를 써야 하냐? 국산화하면 된다. 일본 없이도 만든다. 서로 싫어하면서, 서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본 소재 없이 한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한국 공장 없이 일본은 소재를 못 팝니다.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박상무님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악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생산 라인 돌리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니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저녁에 후지와라 소장을 만났습니다. 평택 연구소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다나베 이사, 고생했어. 소장님 덕분입니다. 앞으로가 진짜야. 준비 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뭔데? 소장님은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10년 전에. 후지와라 소장이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미래가 보였거든. 미래요? 일본에 있으면 안 보여. 한국에 와야 보여.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베 이사, 자네도 이제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입니다. 평택에서 봤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술만 믿으면 안 된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해.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세계 반도체의 심장.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후면 저기에 우리 공장도 있을 거야. TOK 평택 공장. 우리 불빛도 밤새 켜져 있을 거야. 삼성과 함께, JSR과 함께, 스미토모와 함께 다 같이 이나노를 만들 거야. 그게 미래입니다. 혼자 잘나서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평택에서 28년 만에.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반도체 소재 일을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일본이 1위였던 시절, 한국이 치고 올라오던 시절, 그리고 일본이 밀리던 시절. 하지만 이번만큼 큰 변화는 처음입니다. 세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대만이 핵심이 되고, 일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가야 하냐고, 자존심이 없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는 것보다 자존심을 접고 이기는 게 낫다고.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자존심인지도 몰라요.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그게 장인 정신 아닐까요? 40년 전에 일본은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소재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과 함께, 대만과 함께, 미국과 함께. 혼자 1등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이기는 시대예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평택에서.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본 TOK 임원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세계 1위였던 일본이 이제 한국 옆에 공장을 짓습니다.
90%를 장악하고도 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1위는 없습니다.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할 때도 압박받을 때도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